사진 띄워주시죠. 역시 이제 백두산 관련 사진이네요. 백두산 천지 찾은 경제인들. 여기 보면 우리나라 경제, 실물 경제를 담당하신 분들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박용만 대한상의회장도 보이고요. 이쪽 맨 왼쪽은요, 김용한 현대차 부회장이고요. 저쪽 오른쪽 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보이고요.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그다음에 이재용 소카 회장. 대단한 분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도 재계에서는 꽤 의미가 큰 사진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아니고요. 퓨마가 나왔습니다. 퓨마야, 좋은 곳에 가렴. 대전의 동물원에서 얼마 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 이름이 뽀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뽀롱이가 죽어야 됐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모하는 사진까지 등장했다. 이 사진인데요. 관련 기사 아예 화면을 띄워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평생 갇혀있다 비극적 최후. 사살된 퓨마에 감정이입한 사람들. 뽀롱이. 탈출했죠? 이게 아마 동물원 쪽에 뭔가 어떤 실수를 해서 탈출을 했을 텐데, 그런데 탈출한 지 4시간 만에 사살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왜 굳이 죽여야 됐느냐? 마취해서 잡았으면 안 됐냐? 그리고 죽은 뒤에 이 퓨마를 박제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살아서도 그렇게 갇혀지는데 죽어서도 자유가 없느냐? 죽어서만큼은 자유롭게 해라. 박제로 만들지 마라. 이런 여론이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 이해해야 될까? 윤경호 위원께도 어떻게 보세요? 저 감정이입이라는 표현이 좀 굉장히 잘 꺼낸 단어인 것 같은데. 여론이 퓨마를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안 되냐고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만약에 저 퓨마가 대전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다가 인명을 살상하거나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이 반대 여론이 더 기승을 부리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 퓨마 하나도 잡지 못하고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반대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이제 어찌 보면 절제되지 못한 어찌 보면 감정적인 여론의 대표적인 저는 이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이를테면 누구든지 사실 이런 얘기 즉흥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 퓨마에 이렇게 감정이입이라는 이런 거는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동물원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퓨마가 동물원에 그동안에 8년 정도 갇혀 있었고 또 그 갇혀 있는 기간 중에 뭐 사람들에게 전시가 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겠죠. 그러다가 관리하던 아마 사육사가 뭐 자물쇠 그거 하나 잘못 채워가지고 이게 지금 탈출을 했다 이건데 지금 사실 이 동물원이라는 게 이 동물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권을 어찌 보면 좀 유린하는 뭐 이런 측면에서는 동물 보호론자들의 문제 제기가 타당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퓨마가 만약에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고 사람을 해쳤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구나 한때 왜 NSC가 나섰느냐라는 얘기까지 그것도 있었죠.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위기에 뭐 즉각 대처를 했다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 있는 2박 3일 동안 남쪽에서 퓨마가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인배 원장님. 사실은 그 정상회담 대통령께서 평양에서 고생하시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시고 있는 가운데 첫날은 여가수 사건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은 퓨마 때문에 사실 조금 국민들에게 마음을 좀 이렇게 시선이 좀 분산된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생각에서 들고요. 또 하나 보면은 그 담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담화 이론 지금 나온 이게 동물권. 사실은 우리 요즘 어린 학생들은 종이기주의란 말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인간들끼리의 우리 인간들만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인간들 유리하게 좋으려고 동물들을 이렇게 학대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 자체를 종이기주의란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그 담론들 하나하나가 퍼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동물들에 대한 이 애호가 그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진 그런 것이 지금 문화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권 차원으로서 이제 동물의 권리까지 이제 거론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 퓨마의 사살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웃나라 소식 국제 뉴스 좀 하나 보겠습니다. 아베 총리 얘기군요. 이딴 스캔들에도 압승, 더 세진 아베 일강 체제다. 자민당 총재 선출 표결이 있었는데 68% 득표로 총재 4년임 2021년 9월까지 총리를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일본 내 최장수 총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당내에서 이렇게 강한 권한을 갖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의 4년임 확정은 아베노믹스 덕분에 예견된 결과이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강준영 교수님. 아베 총리, 사실은 아베 총리의 아베 내각의 국정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네. 30%, 40% 내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 정도면 그렇게 높지 않은 건데 당내에서는 굉장히 막강하군요. 약간 그렇죠. 어느 정도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체 세력이 별로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경제 되살리기에 성공한 것이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지지율이 떨어져도 당내에서 아베 총리를 재신임을 해도 이거 전국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뭐 친기업이라든가 친시장 정책이 성공을 거뒀고 또 하나 그 국제 무대에서도 아베가 아베 총리가 나름대로 일본의 위상을 소위 높이고 같이 움직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걸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학 스캔들이라든가 이게 복잡했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 아베 총리가 늘 우경화를 강조했고 이 수락연설에서 첫 마디가 헌법 개정에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되겠다. 이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군비 확장을 일으킬 거고 중국 그다음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반발을 불러일으킬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이래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건데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는 이제 평화헌법 개정 문제, 또 하나는 북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 사실 지금 일본도 좀 놀랐을 거예요. 이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 국면, 남북이 가까워지는 국면, 이런 국면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중국이 매우 로우키, 그러니까 낮은 관망하는 자세로 있는데 사실 남북 간의 얘기가 많이 되고 북미 간의 얘기가 많이 되면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둘러싸고 앞으로 치열한 물밑 접촉이나 경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차분히 정리하고 이런 대외적인 이런 부분에 일본을 포함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이야 더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남북이 둘이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산 연임에서 앞으로 2021년까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한반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아베 총리의 연임이. 우선 지금 북한의 연이은 도발, 핵 미사일 실험, 도발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일본은 상당히 이익을 많이 봤죠. 본인들이 필요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지지율이 잠깐 올랐는데 그게 아마 북한 관련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기사가 그때마다 나와요. 이제 일본 위로 지나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 그러면서 본인들의 그런 지지율을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심 북한의 그런 도발들을 고마워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은 사실은 철학이나 명분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실리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압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국내적인 정치 입장을 올렸다면
만약에 미국이 움직임이 북한에 대해서 빨라지기 시작한다면 곧바로 뒤따라서 일본도 그 뒤따라서 뒤처지지 않을 수준으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노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간다면은 한국은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좀 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풀리는가가 앞으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내 정치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가 있네요. 김병준의 인적 쇄신 진통. 그러자 김문수 쫓겨날 사람은 김 위원장. 바로 당신이다. 누굴 쫓아내려고 하나. 이런 다툼이 벌어지네요. 여기 보면요. 비대위, 김병준 비대위가 당협위원장 총사퇴를 의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면요. 여기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시키로 의결했습니다. 전국 253곳인데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231곳이 대상입니다. 다 사표 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심사하겠다. 그러자 김문수 쫓겨날 사람은 김 위원장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자유한국당 뭐 여러 가지 쇄신, 재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라는 거는 지금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현역 의원도 있을 수 있지만 원외가 또 다수일 거 아닙니까? 다음 총선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2020년 4월 총선에 대비해서 털을 닦고 있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을 지금 전원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미 비대위 체제의 김병준 위원장이 공천권을 벌써부터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제가 듣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년 2월 전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차기 대표를 선출을 하는 걸로 그렇다면 역순으로 하면 지금의 김병준 위원장의 비대위 체제는 그때까지 굴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미리 흔히 말하는 과거 개념의 지구당을 미리 정비하고 총선에 미리 대비하는 거다. 이거는 당 내에서도 가장 큰 분란을 일으키는 이해관계 충돌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게 간단치는 않은 문제일 겁니다. 이를테면 어디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정당이든 국가든 뭐 어느 조직이든 그 대표들이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정통성의 문제가 제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김병준 위원장에게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가 됐느냐라고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역구 책임지는 분들을 물갈이하는 거는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뽑힌 대표에게 넘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물갈이를 해서 당의 체질을 개선을 해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총선에 대비할 수 있다. 이 논리가 통할지 그건 아마 치열한 파워 게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정당 정치를 보게 되면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는 눈의 정치라는 것은 보수 정당은 보수주의의 그 내용들을 얼마나 쇄신시켜내고 대안적인 정책들을 제안하는가가 국민들의 관심사지만 정당 정치, 그 정당 내부 정치를 보게 되면 핵심은 공천권입니다. 공천권을 누가 쥐고 누가 그것을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본인의 그 보스로서의 그 정책 생명과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국민의 보는 시각과 내부에서 그런 투쟁의 그 핵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하나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역을 설정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피로지킨 NLL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요. 55km 빼먹은 국방부의 황당 실수다.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 길이를 당초 80km로 발표했다가 135km로 고쳤습니다. 단순 계산 착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과연 착오를 했을까? 자,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요 첫 번째 지도가 처음에 나왔던 지도고요. 그 옆에 지도가 이제 수정된 지도입니다. 처음에 당초는 이렇게 발표했죠. 여기 보시면요. NLL이 까만 선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 당초 발표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적대행위 중단 구역인데 각각 북쪽으로 40km, 밑으로 80km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한눈에 봐도 좀 지도가 각각 40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많은 지적하고 전문가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가 해명을 합니다. 사실은 80이 아니고 135km다. 그래서 NLL 요쪽을 기준으로 위로 50km, 그리고 NLL 가장 남측 여기를 기준으로 밑으로 30km. 그럼 중간에 55km는 뭐냐? 실수로 빼먹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옆에 기사도 하나 더 보죠. 여기 보시면요. 일단 사진, 그 지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렇다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가? 그러자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네요. 청와대 비서관이 설명을 했는데 추석 밥상에서 NLL 팔아먹었다고 할까 봐 그런 듯이라고 추정을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NLL이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어떻게든 NLL을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설명입니다. 김창윤 교수님, 국방부가 좀 꼼꼼하지 못한 것 같긴 했습니다. 국방부가 실수를 인정했죠. 그렇지만 단순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데. NLL이 어떤 겁니까? 우리 국내에서는요,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그동안 불러왔었어요. 사실은 NLL 포기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이 다 허위였고요. 그런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돼서 언론에서 집중 보도를 했었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사회적 비용도 컸던 사안입니다. 굉장히 컸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민감해서. 근데 왜 이렇게 다뤘을까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아주 해명을 하는데도 이거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언론에서 정당한 지적을 했는데 거기서 추측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저는 국방부가 좀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 단순 착오가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저는 책임 추궁까지 나가야 되는 지금 평화 그리고 더 이상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합의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지도에 대한 설명에 실수가 있었다. 한번 써봐요. 윤경호 의원님. 그리고 네 분 다 말씀하시겠는데 윤경호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숫자상에는 분명히 실수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완충지대죠. 그러니까 지금 NLL을 우리가 포기한다든지 NLL을 있는 자체에서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래로부터 몇 킬로, 위로부터 몇 킬로. 근데 우리가 이를테면 그 완충지대 상대방을 향해서 한포 사격이나 해상 기동 훈련을 하지 않는 영역을 좀 더 넓게 줬다 지금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공간을 내준 것이다. 했다 이런 의미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거죠. 다 포기했다 이렇게 나와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찌 됐든 완충지대라는 의미에서 본질은 사실은 양측이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게 본질이고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는 NLL을 오히려 북한이 인정을 하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해석을 했어요. 기준을 NLL로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을 NLL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NLL을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네요. 기준선을 NLL로 하지 않고 우리가 좀 밑으로 더 내려오긴 했지만 기준은 NLL이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합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측이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범위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영역을 양보한 게 잘못된 거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본질. 이인배 원장, 강병현 교수님 이렇게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이인배 원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문제는 아마 NLL 인정 여부에 때문에 저런 사단이 벌어졌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절대로 NLL 자체를 좀 인정할 이유가 없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평화 협정을 이루게 된다면 종전 선언 이후에 평화 협정을 하게 된다면은 경계선 획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전시 때 이어졌던 임기선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굳이 지금 협상을 해서 NLL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평화 이렇게 서로가 긴장 완화 수역을 이렇게 정하면은 그것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하등의 저것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 받았을 겁니다. 안 받는 속에서 저기서 완충 지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구역 설정만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저렇게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굳이 NLL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좀 설명이
묘해졌다. 네, 좀 그래도 궁색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 핵심은 NLL에 대한 그 명확한 그 인정을 못 받은 상황에서의 구역 설정을 하면서 저렇게 됐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북한 쪽에서는 아마 저 구역을 설명하면서 NLL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겁니다, 아마. 강주영 교수님. 뭐 NLL은 근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저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사실 사후 설명으로 얘기를 하자면 북한 쪽에 소위 한포 전력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도상에. 지도상 보면은 저 구역에 해안이 그렇죠. 훨씬 많습니다. 장산권에서 해안이 많기 때문에 해안선 길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평화 수역을 만든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저렇게 첨예한 문제를 저렇게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또 실수했다고 발표하고 이렇게 발표가 너무 좀 넘어가면 허술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나 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게 저 문제 때문에 우리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 문제가 생겼을 때 NLL 북방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못 가서 그렇죠. 또 북한이 보호해주고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뭐 단순하게 우리가 실수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북한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NLL이라는 지금 저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려는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좀 더 조밀하게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하고 전략을 구사해야지 뭐 그냥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매우 그 국가 특히 안보에 관련된 것으로는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정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좀 꼼꼼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뒤늦은 좀 후회가 드는 대목이네요. 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관련 내용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 서울 답방 최대 부담은 북한 규탄 시위. 국측 신변 보호 문제로 한때 반대했다. 주변에서는 측근들이 반대했다는 얘기 있었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네요. 김창현 교수님.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요. 뭐 규탄 시위예요. 우리 만약에 오게 된다면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뭐 이건 별도 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북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 남한 지역을 방북하게 된다면 어디를 가장 보고 싶어 할까요?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서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는 언론에서 보도한 이 최대 부담은 규탄 시위라고 했는데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현상이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지금 상태로는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미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클리어됐을 때 뭔가 더 진척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방문 자체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그 완성 단계에 갔을 때 비로소 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발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우리 초청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에 저기 이 천지까지 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꿈을 이뤘다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오시면 한라산을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서울에서 한라산까지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라산까지 가지 않겠다. 윤공호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를 가장 보고 싶어 할까요? 글쎄요. 상징적으로는 한라산일 거고 대신 보고 싶은 건 아마 우리 경제 발전의 가장 현장.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수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울산은 이미 사실 중화공업단지라서 좀 그렇게 합니다만 포스코. IT 발전을 그럼 판교를 그럼요 볼 수 있는 그런 현장. 그런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갔을 때도 사실 베이징에서의 무슨 동관촌이든가요? 권준영 교수님 그렇죠? 네네. 그곳 방문하는 곳에 경제 현장 가졌다. 그리고 사실 한라산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뭐 건강 상태 이런 건 모르겠지만 한라산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랜 시간 도보로 올라가야만 백록담에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차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요. 차로 뭐 중간 지점 정도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한라산은 그냥 상징성만 갖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과연 들어갈지 관심인데 그 관련 기사가 있어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풀어 집 늘렸더니 집값은 되려 올랐다. 최근 10년간 집값 폭등기에 개발 제한 풀린 곳이 투기장으로 변했다.
오늘 공급 대책 중에 과연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들어갈까? 지금 서울시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떤 합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주택 공급 정책 발표됩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해안에는 80mm를 넘는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